다음은 먼 길 오신 동아대학교 서학과 이훈상 교수님께서 향리와 세습무가 그리고 19세기 후반 이후 표퓰러 문화의 급격한 확산, 탄소의 발전에 왜 향리와 세습무가를 나아가 19세기 후반을 주목했는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네. 그랬군요. 잠깐 PPT 준비를 하는 동안에 제가 여러 가지 얘기들을 먼저 꺼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리가 잘 안 들리는가요? 예. 신조가 향이다 하는 얘기들은 다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 근데 말을 바꿔서 아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벌써 생각하는 거는 오랫동안 코미디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듯이 감사하고 간교하고 부정부패의 화신이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들어갈 것입니다. 동시에 여러분들 지금 오늘 중요했던 이 김채선은 아마 그대로 있었더라면 그냥 세승무가였겠죠. 여러 가지 무의 세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샤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신이 빌려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는데 세승무가라고 그럴 때는 그 집에서 무가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런 문화 예술을 했었던 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은 1970년대 한국에서 식민지기만 하더라도 전혀 그런 오히려 영향이 없었는데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각 지역에 이 굿을 못하게 되면서 일종의 마을 축제를 못하게 됐던 거죠. 그러면서 세습무가들의 단절이 그때 이루어졌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단절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세습무가로서 이름은 기억하고 우리가 명창들의 거의 대부분은 세습무가 집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별로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계보들을 갖다가 최근에 열심히 찾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놀랍게도 지금 현재 대중예술가 가운데서도 이 세습무가 집안 출신인 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판소리를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되면서 많은 명창들이 바로 세습무가 출신이라는 걸 알게 됐고 좀 더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 세습무가 현재 남아있는 보기 드문 분들을 통영에서 만나게 됐고 그것은 제가 이 세계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큰 바탕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의 골자는 딱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도대체 향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게 없이 얘기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비롯되는 많은 오해와 그게 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 관한 얘기들을 좀 할까 싶습니다. 더불어 신재호 선생과 관련되는 얘기들도 조금 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얘기했던 세습무가들에 대해서 명창을 얘기를 하지만 그 기본적인 것들 그 정도가 아니라 곤번을 비롯해가지고 악공조합이라든가 얘기조합들의 많은 것이 결국 무가 집안들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구체적인 것들에 대한 작업들도 사실은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속에서 이걸 좀 폭을 넓혀서 좀 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세 번째는 신지호 선생께서 활동을 하시고 가장 중요한 작업을 하셨던 그런 시기는 대체적으로 약 1860년 아마 퇴임하시고 나서가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나는데 그 1860년부터 1884년도에 돌아가셨는데 한국에서 이 19세기라고 얘기하는 19세기 후반에 해당이 되는데 이 시기는 한국 역사에서 굉장히 보기 드문 사회문화적인 다이나믹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인 불안정, 국제 정세에 있어서의 어떤 어두움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됐고 한국에서 곧 대항하고 나서 불과 36년 만에 일본의 저항이 됐고 이랬기 때문에 한국은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기로 하지만 한국의 역사를 볼 때는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회문화적으로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매우 많은 것들이 뒤섞였고 카오스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19세기 후반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현상과 대응해 가지고 바로 이런 판소리의 발전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들로 했고, 그런 19세기에 관한 얘기를 좀 후반에 대한 얘기를 할까 싶습니다. 흔히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동학이라든가 몇 가지 공식적인 얘기들에 대한 얘기들만 모든 게 구성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넘어서는,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동학을 넘어서서 한국 우리 조상들이 거의 지금 같으면 게임이겠죠. 말하자면 노름과 한국 사회가 지금 같으면 그 로또의 열풍에 시달렸다라든가, 동학보다는 관우신앙의 한국 사람들이 더 많이 매달렸다는 얘기는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은 현실이었고, 그것은 한국 사회가 그 전에 갖고 있었던 그 유교 중심의 어떤 그런 속에서 벗어나가지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판소리의 발전도 그런 맥락의 한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 세 가지 정도의 얘기를 집중해서 좀 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오늘 아까 부산에서 오면서 얘기를 했지만, 고3 때 제가 탈춤과 판소리에 빠져가지고 입학시험을 포기했고, 그 이후로부터 불효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의 갈미는 어떤 정도였는가 하면, 대학교 2학년 때 사실은 김소희 선생하고 정곤진 선생하고 조상현 선생님을 학교에 초청을 했습니다.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분한테 해드릴 수 있는 건 학교 앞에서 짬뽕 사드린 것밖에 없는데, 그분이 기꺼이 오셨습니다. 대학에서 초청받은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빚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의 출발은 좀 간단한데요. 제가 향이라고 하는, 아까 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저의 중요한 연구의 한 주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봐도 신지호 선생님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저희 귀에는 일반적인 향미들의 모습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전형적인. 그래서 고창에 한번 와야 되겠다. 그 전까지는 고창에를 와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20몇 년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왔었고, 그때만 박물관이 개관하기 직전이었는데 거기에 있었던 고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중요한 자료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사람들이 없었을까 하는 게 저희 생각이었고, 그 이후에 자료들을 검토하다 보니까 뭔가 빠진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손집을 찾아갔는데, 그 전에 연구자들이 후손집을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랬는가? 후손께서 갖고 있었던 자료는 이게 뭐 판소리 박물관에 중요했을까? 왜냐하면 그런 문서들을 갖다가 대부분 읽을 수가 없었으니까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저희 한국의 학계 문제를 얘기한다면, 한국에서 이 지역에 대한 것을 연구하고 이러는 것들이 중요한 주제가 되기 시작한 때가 바로 19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한국에서 지역들이라고 하는 게 역사학계의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기초를 냈던 것이 각 지역의 고문서를 찾아내고 직접 현장에 가서 하는 그런 조사가 비로소 그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학문적인 세례를 저는 받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그런 추세였고, 그때 그 문서들을 만나게 됐는데 너무 소중했고, 그것은 신지호 선생님과 관련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새롭게 볼 수 있었던 것을 만들어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얘기의 많은 부분은 거기에 기초하고 있고, 그 이후에 또 전라도 이론들을 곳곳마다 다 찾아야만 됐습니다. 판소리의 발전은 단순한 고창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향미들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하고 서로 연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는 이규화 선생을 비롯해가지고 너무 많은 분들께 사실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많은 얘기들의 바탕들은 많은 분들의 그 배려와 고마움, 따뜻함 이런 거로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이 얘기 하나는 향미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기한 대로 세 가지 이 주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주로 이 공문서 발굴이라든가 현지 조사라든가 이런 속에서 주로 제가 더 많은 게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한 부분의 하나가 바로 이런 향미들과 관련되는 얘기, 또 무가, 또 이 사실 무가고 앞서 얘기한 대로 너무 많은 명창들이 지금 거의 세수무가 집안이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나왔으니까 한 번씩 그걸 검토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향미이라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육방 하면 잘 알려진 것입니다. 이방, 호장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방 뭐 예방 나가는데 한국의 독특한 시스템 하나가 호장입니다. 신호장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겠는데 호장은 한국이 고려 왕조 때부터 들어갔는데요. 고려 왕조에서 중앙 권력이라는 게 너무나 약했고 지역의 실제적인 지배자들은 다 향미들이었습니다. 그때 국가가 이 지역에 있는 실제적인 엘리트고 지배자였던 그게 부여했었던 호칭이 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얘기를 하나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많은 시족들에 보면 시조가 호장으로 되어 있는 게 많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호장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호장의 존재는 원래 이 이소제도라고 하는 이소제도는 중국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중국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하는 유교 이념을 실현하는 사람들은 관이라든가 유라든가 유학자 할 때 유라든가 관과 사 선비사자 그 다음에 유학자 하는 유의 관, 사, 유는 서로 통합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동아시아 쪽에. 그런데 거기 이게 수신제가 평천하라고 하는 그런 이념만 가지고 국가가 통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우니까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집단들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중국의 경우에 서리, 한국에서는 이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이 집단이 생기는데 서울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민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폭넓게 얘기하면 그런 이소 집단들의 한 부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양에는 경화선이라고 그러고 지역에는 가는데 이게 고려 왕조 때만 하더라도 이런 게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의 경우에 송나라 때부터 사대부사이라고 그러는데 사대부사이라고 하는 걸 거꾸로 뒤집어 보면 거울의 앞뒷면과 같이 이소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게 두 개가 함께 가지 않고는 사대부사이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한국에서 조선 왕조에 들어와서 중앙 집권화가 굉장히 강화가 되는데 이 강화가 되면서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감령이라고 하는 지금 같으면 도청이겠죠. 그 시스템들이 발달을 하게 되고 향미들을 갖다가 굉장히 억압을 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고려의 귀족들의 많은 것들은 결국 향미들의 일종의 과거 시험을 통해서 중앙의 귀족으로 계속 만들어 왔거든요. 그런 길들이 조선 왕조가 들어오면서 끊기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국이 갖고 있는 중국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분들이 생기는데 어느 시족이든 간에 이제 종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조가 뚜렷합니다. 그럴 때 시조가 갈라지는 데서 어느 파는 양반파가 있고 서울파가 있고 향미파가 나오게 됩니다. 안동 같은 경우에 안동 골씨, 안동 김씨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향미파가 있고 서울파가 있고 향미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아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갈라지는 그 시점까지도 뚜렷한 집안들이 한국에 너무나 많습니다. 바로 선상김 씨 같으면은 선상김 씨의 김종직 집안인데 김종직 집안은 동생파입니다. 동생파는 과거를 통해서 한양에 올라갔다 고령 쪽으로 왔는데 지금을 보면 종파가 되는 집안들은 그대로 선산에 남아 있어가지고 향미 역할을 했습니다. 그 집안에서 나온 국회의원들이라든가 나오는데 근현대 쪽으로만 얘기를 하면은 한국에서 너무나 많은 국회의원과 근세계 지식인과 대중가 나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서울대 사회학과의 반 정도는 향미 후손들이라든가 이런 정도까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궁금할 것입니다. 도대체 인구가 얼마쯤 될까? 이건 한국의 경우에는 중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곳과는 달리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양반들의 경계가 너무나 애매하니까.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이쪽 분야에 아주 최고 전문가였던 몇 분들의 송준호 선생님이나 미국의 와그너 선생님 같은 분들의 얘기하고 빌려서 얘기하면 양반들은 대개 한말에 12 내지 한 15% 정도 사이일 거다. 10에서. 항리들은 0.5%도 안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한국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지금 우리가 있는 이쪽 지역을 갖다 읍치라고 그럽니다. 서양의 도시하고는 다릅니다. 이 읍치고 당리들은 여 읍치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 반면 양반들은 다들 외곽에 삽니다. 이 두 개 사이는 매우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몰아서 얘기를 한다면은 이 읍치라고 하는 것은 세속의 공간같이 여겨졌고 양반들이 사는 공간은 예의에 구현할 수 있는 지역들로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분 구조는 딴 나라에선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이미 대도시에 우리의 양반에 해당되는 계급의 60%가 살았습니다. 한국은 저희가 식민지 시대 때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만 가지고도 그 사람의 사회주의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한국 사회가 변모를 해버렸고 우리는 지금 거의 대부분 다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시작된 거는 얼마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리고 그거를 모든 사람들이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은 한국 역사가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진전되는 점들도 있지만 그 진전되는 것만큼이나 마음각도 굉장히 빠르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물리적 공간에 있어서의 차이는 한국의 많은 사상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끼칩니다. 당리들 가운데 19세기 후반에 양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읍지를 떠나야만 됐습니다. 떠난 사람들은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사례들이 나타나는데, 그러니까 이런 배경을 가지고 바로 신지호를 봐야 됩니다. 당리들의 역사는 거의 지금 현재 경상도하고 전라도 지역 가운데 본관이 일치하면서 그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령 선산 김씨 같으면서 선산에 살고 있었던 집단들이 있다 그러면 그게 항리를 조선 후기에 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00년 동안을 바로 선산 시내에서 살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창의 경우에는 그런 사례가 없는데 옆에 있는 정읍만 하더라도 뚜렷합니다. 네, 만경만 하더라도 그런 집안들이 있습니다. 김제조씨라든가 뭐 김제도 그렇고 다 주위가 그렇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중요한 부분의 하나가 고창은 그걸 찾기가 대단히 어려웠습니다. 신지호 선생 선대가 여기를 선택한 배경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000년이 있었다는 것은 지역에 대한 연고권을 엄청나게 갖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걸 우리가 역사적 연고권, 이 오래 살았다는 사실 가지고 그쪽에서 오랫동안 항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족보라든가 이런 데서도 확인이 되는데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호장이라고 그러는 거에 1280명경에 호장을 지낸 사람들의 명단을 갖다가 기록하기 시작이 됐습니다. 그걸 선생안이다 그럽니다. 여긴자들을 갖다가 기록하는 거를 그 선생안이 1281년 겨우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하는데 이게 1894년도까지 이어졌습니다. 중국엔 이런 기록 없습니다. 한국의 아주 오랜 역사적인 연고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임진왜란 이후에는 각 지역들마다 만들어져 갖고 전라도 일원에서도 물론 그게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만경의 기록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한국이 중국과는 다르다 하는 것인데 제가 하나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번에 최근에 1000만을 넘어선 영화가 있죠. 왕과 사는 남자. 호장인데 이 극작가가 호장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초월락의 장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몽도가 당이라는 사실을 갖다가 전혀 인지를 못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영화의 해석은 너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너무나 상식과 같이 돼야 될 얘기들을 못하는데 이건 한두 군데서 찾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항리들의 이미지가 왜 그렇게 부정적이었는가 하는 얘기들도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신지호 선생도 그런 시선들을 감당해야 됐을 것입니다. 평생을. 네. 그 항리들을 둘러싼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요. 우선은 항리사가 항리라고는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지방에서 행정실무를 담당하는 집단들은 여러 갈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서라고 그러는데 통상은 그게 갈라져 가지고 향리와 가리로 구분이 됩니다. 가리라고 하는 거는 임시리자인데 사실은 임시로 온 게 아니라 200년이 됐어도 그냥 가리 집안은 가리 집안입니다. 그만큼 향리들의 위세가 컸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고창에 향리와 이런 이서들과 관련되는 자료는 상대적으로 좀 빈곤합니다. 여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도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근색의 혼동도 있었지만 다른 인접 지역에서 제가 찾아낼 수 있었던 것들과는 좀 분명히 많은 걸 모르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하루 인접 지역만 하더라도 이게 이제 향리와 가리라고 하는 이분고도인데 바로 이방이라든가 중요한 직책은 오로지 향리들만 독점을 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가면서 이게 한두 해가 아니라 300~400년씩 이어집니다. 향리들의 위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장이라든가. 그런데 바로 만병, 이거는 지금 흥미로운 내용인데요. 만병에 이 향리들의 명단들이 남아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향리, 율생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향리 사회 내부도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제가 신지호 선생에 대해서 궁금한 얘기 하나는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어떻게 아버지가 이쪽으로 오면서 바로 2세대 만에 호장이 되고 이방이 될 수 있었을까? 이게 저의 하나의 궁금한 점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너무나 많은 여러 가지 노력이 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일단 들어왔을 때 형방도 지낸 사실이 나타납니다. 형방은 이쪽 지역에서는 그렇게 높은 직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출발했지만 제가 여기에 찍은 사진 가운데 잘 안 되는 게 있더군요. 아버지 신광흡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것 가운데 드러나지 않는 부분의 하나를 찾아냈는데 그거는 몽고하니 바로 지금 모양성 앞에 있는 비석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비석은 대단히 투박해가지고 저희가 탁본을 갖다가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마지막에 그 디지털 카메라 가지고 해가지고 비로소 그것들을 어느 정도 판독을 할 수 있었는데 이게 바로 자꾸 얘기가 좀 발상이 되면은 무슨 귀천의 관계가 생기니까 제가 함부로 얘기를 못할 대목이 있는데 그 비석을 세운 것은 고창 읍내에서도 하층민들이 사는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 비석이 갖고 있는 각별한 의미는 무엇인가? 비석을 사면을 잘 깎고 좋은 돌로 하면 돈이 들어가는 거죠. 그럴 돈들은 갖지 못했는데 신광흡의 유해비라고 하는 비석입니다. 그 비석을 만들어주는데 한 면만 깎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으니까. 그래도 공덕을 기억하고 싶었거든요. 이런 비석이 아마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역사연구자들은 인간됨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안 좋은 측면을 먼저 보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신지호 선생과 이 분의 경우에는 그런 걸 찾기가 너무나 쉽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직도 못 찾고 있습니다. 찾기 위해서 뭔가 인간적인 약점들을 좀가 보고 싶은 대목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찾아지는 이런 대목들은 전혀 다른 대목입니다. 그건 하층민들이 세웠는데 그걸 세웠던 시기부터 한국에서 평민들이 누구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비석을 세우기 시작했던 때이기도 합니다. 1860년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돌아가고서도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한 면만 깎았고 이런 비석들이 저희들한테는 소중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어떤 훌륭한 신도비보다도. 네. 영국군이 있었고 또 하나 중요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하겠는데 조선왕조가 망할 때 광무연간이라고 마지막 조사를 했고 일본 사람들이 토지조사 사업을 했습니다. 그때 한국에서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불과 10년 전에 광무연간에 우리들이 조사했던 것에 비해서 토지에 파악되는 게 거의 2배가 됩니다. 10년 사이에 한국에서 토지가 2배가 늘어날 수 있을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토지를 받을 때 정약용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가령 100평 땅이라 그러면
농민들도 먹고 살 수 있게끔 한 70평이거나 60평으로 잡아줘라. 우리의 약간 세금 제도의 전에 운영하는 방식과 비슷합니다. 그런 문화들이었죠.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의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30 내지 40%를 둘러싸고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일 수도 있고 더 적게 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갖다가 하는 것이 바로 향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입장들은 늘 중지하는 입장들은 아까 지배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중앙에 한번 올라간 세금은 여관에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여기서 많이 울어가지고 우리 죄를 입었다 뭐 했다 해야지 지옥에 남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향리들이 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중재 역할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이러한 역할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방관은 고작해 와서 1년, 2년도 없다가 가는 사람이고 이 향리들은 거기에 뿌리 깊게 박혀져 있는 실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느 위아래로부터 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지방관들이 기록물만 그대로 보면은 향리들은 나쁜 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놀랍게도 한말에 헐버트라고 하는 호머 헐버트라고 하는 한국 문화들 사실은 아리랑도 이분 때문에 보존이 된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최초의 녹음도 헐버트 때문에 남게 됐습니다. 일부는 미국에 있는 것은 아닌데 한국에 있는 지금 이 녹음도 최초의 것도 그만큼 한국 사회 문화 역사에 가장 밝았고 이분이 썼던 게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한국 최고의 현대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한국의 향리들을 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부패가 있고 무능했는데 남았던 건 오로지 향리 때문이라고 하는 전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과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에서 이들이 갖고 있는 역할을 갖다가 판단했는데 그는 조선왕조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고창의 경우에도 지금 나오는 요 승발, 공방, 형방 나오는 이 육방들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40년도에 이런 기록인데 이런 기록들이 좀 많으면 되는데 바로 이 고창의 경우에는 당리 사회에서 어느 집안이 아주 뚜렷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잘 드러나지 않더군요. 제가 지금까지 아마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쪽도 선택하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영안군 지역의 것인데 영안군 지역에서도 이렇게 당리들이 어떤 일이 있었을 때 자신들이 어떤 지역에 역을 면제해 준다는 사실 자체를 가지고 자기네들이 회의를 합니다. 이건 조세 문제에 대한 결정권들을 가졌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들이 역할을 하는 게 단순히 실무라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호장선생안이라고 하는 게 거의 700년 동안에 지속이 됐습니다. 보기 드문 케이스의 하나인데 이 경주는 좀 유별났고 다른 지역에서도 전라도 이론에서도 이런 호장과 이방을 지낸 사람들의 명단들이 남고 있습니다. 기념비적인 작업인데요. 이걸 통해서 어떤 가계가 힘을 가졌고 어떤 가계들이 언급했는지 어떤 지역사회에 이 사람들이 힘을 가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의 하나가 이 방금 얘기한 건데 아까 도청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청에 이 조선왕조의 중앙집권화가 외형적으로는 대단한 것 같은데 또 한편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에 뭔가니 도청의 직원들을 갖다가 뽑을 때 간단하게 하면 각 지역의 향리들을 데려다가 로테이션으로 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방관에 대한 인사권까지도 이 사람들의 판단 속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영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각 지역에서 다 뽑아옵니다. 이 영리 시스템들이 왜 중요한가? 바로 이 전라도 감령이라고 하는 걸 중심으로 판소리에 대한 정보라든가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지는데 바로 이 영리로 선발됐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끼리의 정보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편단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전주 대사습을 했다는 것이 바로 이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분을 통해서 내려오고 진체성과 관련되는 중요한 자료에 나오는 사람들도 바로 영리들이기도 합니다. 감령에서 바로 심지어 관찰사에
성명을 갖다가 대대로 기록하는 안에도 바로 영미들의 이름이 들어갈 정도로 이들은 위세가 굉장했습니다. 그거를 지금 우리들은 전혀 아전이라고 하는 사실 가지고 무시하거나 그들에 대한 평가가 안 이루어지는데, 이 좀 최근에 저의 어떤 연구지만 대구 지역의 근대를 만드는데 대구 지역이라고 하는 읍성 안에 살았던 사람들 거의 전원이 당리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리나 간노거나. 그러니까 대구 지역에 그 이후에 근현대 이후에 만들어지는데 캐톨릭에서부터 프로테스탄트 상공회의소는 말할 것도 없고 관리들 전원 다 대구의 당리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무슨 양반 그건 그 이후에 들어온 것입니다. 적어도 가보경장이 만들어 놓은 급진적인 변화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다. 우리가 생각하는 전주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바로 그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판소리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연루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조가 아까 얘기한 대로 너무나 좀 달랐다는 것입니다. 다른 적 같으면은 그냥 가리로 머물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지호는 2대 만에 이방도 됐고 포장도 됐습니다. 그것이 신지호고, 동시에 신지호 선생이 조금 다른 생각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점을 이제 곧 얘기를 드리겠는데요. 여기에 지금 제가 문서를 제공을 못했는데, 신지호 선생이 자기 첫 부인이 바로 영리를 배출했던 김제 진주김 씨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라든가 이런 게 낳았을 때도 사실은 진주김 씨가 아니었는데도 그냥 계속 진주김 씨 태어난 거로 올려놨습니다. 아들의 세 번째 부인으로 보면은 조금 정실에 가깝지 않은, 일반적인 관례로 보면은 서울에 가까울 수도 있는 그런 위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미래를 생각을 했을 때 첫 부인으로 태어난 것 같이 계속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문서는 문서 자체로만 읽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깔려져 있는 많은 것들을 갖다가 읽지 않으면 안 되는데, 세 번째 아들은 그렇습니다. 또 하나의 신화를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신지호 선생의 제구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들이 종종 있습니다. 잘 살았더라. 그게 계속 과정이 되다 보니까 무슨 별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지호 선생 집안에 나오는 자료라든가 기록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은 별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켜야 되는 원칙은 있었습니다. 그 시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적인 고리들을 많았는데 그건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이 있었습니다. 네. 신지호 선생의 위대함은 그 다음에 조금 잘 살았다, 뭐 모양성 그런 신화를 갖다 몇몇 연구자가 제공을 했는데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한문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천묘라든가 하는 것들은 그냥 잘 살았다는 의미지, 이게 무슨 뭐 천석군이라든가 잘못 읽힐 때 늘 그런 문학적 표현들이 들어갑니다. 신지호 선생이 못 살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잘 살았어도 상대적인 것이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거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지호 선생의 위대함은 이 본인의 유해비에도 나와 있지만 근검이라고 하는 곳에서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근검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시에도 나옵니다. 제가 그걸 오늘 못 갖고 왔는데, 신지호 선생은 너무나 근검 전략을 했고, 그래서 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 정도의 근검 전략을 했고, 그 근검 전략이라는 게 바로 제자들 양성하는 데 들어갔는데, 그 얘기도 막연한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한 대로 신지호 선생 집안에서 나온 이 문서의 중요한 것 하나가 제자들을 위해서 대부분 세승모가니까 단골권을 사준 문서가 나옵니다. 이 세승모가들은 단골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걸 다 아시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의 마을에 굿하고 그러는 권리들을 얘기를 하는데, 그런 권리들은 이 무가들끼리 서로 주고 삽니다. 내가 거제도에 있다고 그랬을 때 함부로 통영 가서 굿하는 게 아닙니다. 오랫동안 그 마을에 대해서 일종의 상담도 해주고 공을 들이고 이러는 관계에서 만들어진 게 단골권이다. 단순한 권리의 문제가 아니고, 그거를 갖다가 신지호 선생이 사준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 집안이 그 단골권과 관련되는 기록이 바로 동학공계에 앞장섰던 홍락관하고 관련이 또 되고 있습니다. 마치 파노라마 같이 이게 얽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제구에 대한 신화보다는
얼마나 근검전략해가지고 이런 창자를 기르는데 앞섰는가. 그게 더 중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신지호 선생의 일상의 실천이 그랬습니다. 부모, 그 당시에 이분이 갖고 있는 부모, 뭐 비서 그럴싸한 거 하나도 안 세웠습니다. 또 이 정도를 제보받았을 때 일종의 양반 흉내를 내기 위해서 별서 같은 거를 경영했을 텐데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집안을 소박하게 아담하게 꾸겼을 뿐입니다.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이 지금 너무 과장되어 있는데 이거는 예술의 후원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도 갖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전라도에 이거는 놀랍게도 부산에 저 중고서적 파는 골목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뭔가 이 전라도 감령에 영리로서 누가 어느 지역 사람이 됐는가 하는 것들을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게 전반적으로는 그 경주 지역 같은 게 얘기하면 전 경상도 71개에서 약간 골고루 뽑아오다가 나중에 가면은 저 안동 지역 사람들이 다 독점한 안동 향리가 유명한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전라도의 경우에는 어땠는가? 나주하고 전체적으로 55개에서 대체적으로 골고루 뽑아왔습니다. 이 전라도의 이 감령의 영리들의 명단은 임진왜란 전부터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시작이 돼가지고 1810몇 년부터까지 나오겠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그냥 필사를 등사한 것입니다. 원본은 이 사람들의 위세답게 비단으로 잘 장정이 되어 있는 아주 기념비적인 것입니다. 그게 놀랍게도 이 저 옥션에 나왔었는데 이게 최근에 이런 자료가 경상도에서 2억인가에 샀습니다. 아, 이걸 누구한테 해줘야 되는가? 이거 너무 귀중한 자료인데 그건 1894년도까지 담겨 있거든요. 이 분들이 판소리에 어떤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었던 그 바탕을 찾을 수 있는 분인데 아차 하는데 그쪽에서 이걸 거둬들였습니다. 지금 어디에 행방이 있는지 모릅니다. 없어지지는 않았겠지만 그게 저희가 알려진 대사습 그래도 대사습의 연원도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이런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고창 출신이 바로 있습니다. 조광덕이라고.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거 조선 전기쯤인데요. 조선 후기에는 나타나질 않습니다. 고씨 집안은. 제가 여기서 어떤 집안들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이런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판소리를 좀 더 폭넓은 의미에서 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습무가에 관한 얘기를 잠깐 넘어가겠는데요. 이 세습무가는 뭐 아까 얘기한 대로 얼마 전에 제가 사실은 전남대학교에서 무슨 발표를 했는데 그건 김홍도에 관련되는 것이었습니다. 김홍도하고 관련되는 발표에서 얘기했던 김홍도의 이른바 풍속화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곳에 하나가 무동이라는 그림이 있죠. 그거는 전적으로 통제형의 취고수청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김홍도가 통제형의 화원으로 파견이 됐었거든요. 2년 동안. 그리고 그 그림은 세학순대도 취고수에 복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걸 했습니다. 또 하나 취고수층이라고 하는 거에 세학을 연주했는데 이 사람들은 전적으로 세습무가의 집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세학을 그렇게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세습무밖에 없고 실제로는 무부라고 나옵니다. 무부 무슨 이런 식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 대목들이 서로 상호 부르는 게 다른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얘기는 한국에서 창부라고 하는 표현도 거기에 소리창자에 들어가가지고 창부라고 하는 칭호들도 나오기 시작한 게 바로 19세기 후반쯤 돼서야 비로소 나옵니다. 그냥 창부 그러면은 익숙한 언어 같지만 그렇습니다. 언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장기 수련이 가능한 집단이죠. 최근에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이분은 알고 있는데 저는 모르고 있었다라든가 하는 지식들이 어떤 때 화학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문순태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것 가운데 우리 신지호 선생이 제대로 음악 지도를 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신지호 선생님은 아마 우리가 자기가 연기를 못해도 우리가 연출과 기획과 이런 걸 다 할 수는 있습니다. 아마 풍론을 위해서 그런 역할을 하셨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신지호 선생 옆에서 이런 요즘으로 치면은 그 보컬 트레이너가 되겠죠. 이런 보컬 트레이너가 했던 사람이 홍두평이라고 하는 얘기가 전해져 오는데 놀랍게도 이 홍두평에 관한 것들이 그 기록에 나옵니다. 신지호 선생 아들이 죽었을 때 거기다가 시를 썼는데 만시를 썼습니다. 거기에 만시에 바로 홍두평인데 자신을 갖다가 천생 그랬습니다. 천한 휴신이라는 거죠. 처음에 읽을 때만 하더라도 그냥 귀천의 상대적인 거라고 봤는데 이게 홍두평하고 연결되고 이래가면서 아마 홍락관하고도 연결이 안 되겠는가 싶은데 바로 이분이 구전되는 바로는 바로 신지호 선생 옆에서 음악을 지도했다고 그래요. 우리 잊혀졌던 한 사람을 이 문헌과 연결이 되면서 비로소 아마 더 풍성해진 게 아니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런 서로 엇갈렸던 사실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늘 궁금했거든요. 홍두평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일까? 한시로 한문으로 쓴 만시를 썼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세습모에 대한 어떤 인식들, 어느 정도의 어떤 지력을 가지고 있었을까에 대해서 별로 깊이 생각을 안 하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시를 써서 만시를 썼고 이런 게. 또 하나 여러분들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한국에서 우리가 그리스 신화라든가 이런 데서는 다 음악의 신, 예술의 신으로서 뮤즈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이 뮤즈에 해당되는 것이 창부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누구도 이런 대목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는 않아요. 한국에서 일종의 예술의 신입니다. 그런 게 바로 이 대금하고 이러는 여러 가지 형태로서 창부신은 나타나지만 이건 한국에서 아마 세습모가에서 대금 부는 분이 갖고 있는 위치를 생각을 한다면 충분히 상상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한국에서 이런 무신도가 이런 창부신의 무신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바로 19세기 후반의 일입니다. 한국에서 비로소 이거는 세습모가들의 어떤 종교성하고 넘어서는 그런 새로운 어떤 모습이라고 얘기해 드리고 싶고 실제로 이 창북거리라고 하는 거는 굿에서 좀 보기 드뭅니다. 이 굿거리 가운데 창북거리는 그냥 놀지 않은 것입니다. 그냥 예술 자체. 딴 것들은 다들 어떤 신을 빌려서 특별한 걸 기원을 합니다. 창북거리는 그냥 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당에 내력 쓴 사람이 왜 놀자는 이런 게 들어갔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이게 바로 논다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예술성의 표현이고 이게 바로 대체적으로 나타난 시기도 우리가 얘기하는 판소리에 발전했던 이런 시기였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이 신지호 선생의 이 세습무가와 바로 향리들과의 관계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랜 연호를 가졌는데 그는 근현대 이후에 다 연결이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신지호 선생의 유해비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선생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이쪽에 알려진 집안들도 있었고 또 동시에 반숙을 해서 나오는데 이게 이 지역의 제인청 같습니다. 이 한 측면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이 사람들은 조사가 안 됩니다. 나머지 한 분. 이 신지호 선생 당시에 이게 중요했던 이유는 판소리가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탈춤과는 달리 위에서부터 아래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이 즐기는 형태가 됐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문화가 서큘레이션이라고 그러죠. 위아래가 계속 섞이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판소리의 저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누구는 뭐 양반 잘 보이기 위해서 이게 너무 상투적인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의 이 서큘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힘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비석 자체가 이거를 보여주는데 이 사소한 것 같지만 이쪽에 알려진 사람들과 그 다음에 제인들이 함께 이 비석들을 갖다가 유해리로 만들었는데 이 비석의 중요한 얘기 하나가 신지호 선생 아까 사실 신오이작이라는 것도 잘못된 얘기다라고 좀 드리고 싶은데 이 비석 세울 때 오이작이 더 위였으니까 반드시 오이장으로 새깁니다. 통정대부라 그러거든요. 이미 좋은 선생도 여기에 대해서 비판한 게 있는데 아마 신오이장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은 앞서 얘기하신
그 작가께서는 계속 이런 상상력도 불러일으켜시고 열어준 형태로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역사 연구자들은 뭘 이렇게 거슬려 가지고 비판하고 커트하고 아니라고 얘기하는 얘기만 하니까 저도 그런 데는 참 답답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는 하나의 진실을 얘기해야, 트루스를 얘기해야 될 때가 있다고 생각이 합니다. 이 신지호 선생이 얘기하는 역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근검 전략을 했고, 또 그것이 아주 가장 중요한 신지호 선생의 얘기인데 바로 무엇인가? 귀천의 구분을 귀천을 갖다가 말하자면 경계를 갖다가 넘어섰다는 얘기가, 이건 신지호 선생이 제자를 기를 때 보였던 태도의 하나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제자들이 다 세승모가 집안일 텐데 거의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귀천의 구분을 없이 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 유념해야 될 거는 이 항미사에서 62년도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국에 거대한 농민분기가 있었습니다. 신지호 선생도 이런 속에서 받았던 여러 가지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의 판소리 선생으로서뿐만 아니라 향리 출신이라는 속에서 자기가 받았을 여러 가지의 충격들이 어떤 식으로 그 고뇌를 갖다가 이해를 해야 될까 하는 대목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여기서 19세기의 후반을 넘어가서 얘기를 하면은 놀랍게도 이 시기에 향리들이 자신들의 차별을 갖다가 철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뛰어난 인물들이 나왔고 그와 관련되는 중요한 책도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 여기에 장성에 왔었던 이명구라고 하는 인물은 경상도 상주 출신의 향리인데요. 이 사람은 왜 우리가 차별받아야 되는가? 향리들이 왜 우리들이 한 중요한 업적도 있는데 왜 그러느냐? 우리도 양반 못지않은 가문들이, 양반들이라는 게 다 우리들하고 갈래가 같고, 그런데 왜 우리가 차별하느냐는 의미에 이 책을 냈고, 이 책은 최근에 찾아낸 곳에 하나인데, 이게 중요한 곳에 하나가 바로 완영청, 완영의 영리들의 방에 이 책도 구비가 돼 있었다라고 하는 책이 찾아졌습니다.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중요한데, 경상도에서 일어났던 일련의 움직임을 갖다가 전라도도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러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차별받아야 되는가? 그 책이 나오고 나서 너무나 많은 향리들의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속편을 작업하고 있었는데 속편을 출간하지 못하고 그 이명구라고 하는 인물이 죽었습니다. 바로 전라도 장성에 왔었고 기정진 선생과 관련이 있었고 아마 연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집에 방대한 문서가 있었는데 상당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이게 그 향리들이 갖고 있었던 모델이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의 상상이었던 소화라고 하는 사람의 도상까지 향리들의 제당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왜 이렇게 차별하는가? 소화 같은 사람 봐라. 밑에 있는 이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장상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이들의 모델이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가 바로 신지호 선생께서 바로 이런 작업을 할 때 이런 동향들을 다 알고 있었고 그런 동향 속에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 아까 당리들 사이에 네트워크라고 하는 게 놀라운 것이고 그런 네트워크들을 통해서 그러한 정보라고 하는 것이 이 커뮤니케이션의 그 아주 촉촉한 커뮤니케이션에 통해 가지고 이들 사이에 이런 정보와 지식들이 오고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조금 한 것 같아서 제가 편지를 지금 갖고 왔는데 이건 진채선에 관해서 얘기를 쓴 영광의 향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연을 왔었고 이 영광을 뒤집어 놨고 이 진채선에 관한 칭찬으로 일관이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진채선의 칭문은 여성 이름들답게 여러 가지 아스럽게 부르기 위해서 채아라든가 이런 표현들을 갖다 많이들 씁니다. 진채선 여기서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지호 선생 집안에서 남성 제자들과 관련되는 편지는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 이유는 간단한데 동학공기를 했었을 때 홍락관을 비롯해서 많은 제인들이 가장 급진적인 선봉부대에 섰습니다. 즉 동학공기가 진정된 다음에 흥덕이라든가 이 이론에서 그 뒤에 수습하는 것과 관련되는 자료가 나오는데 너무나 많은 제인들이 나는 참여 안 했습니다. 난 참여했지만 뭐 잘못된 게 이런 식의 그 제인들이 했던 흔적들이 실제로 나타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최재호하고 관련돼서도 얘기하는데 저희가 경주 최씨 집안들 조사를 했었을 때 했지만 최재호가 관련되는 경주 최씨 종파 집안에서 그와 관련되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서 다 문서를 없앴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신지호 선생 집안에 특히 요주의 사항이었을 것입니다. 신지호 선생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 때 뭐 여러 가지 연루 때문에 굉장히 집안이 파산하다시피 하게 되는데 이런 영향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지호 선생 기른 사람들이 다들 제인들이었고 이 사람들의 많은 수가 앞장섰고 그러니까 우리가 김세종이 어떻다 하는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문헌으로는 확증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대신 유일하게 교만가요를 썼던 정연석이 오고 가는 편지 속에 신지호 선생 제자의 얘기를 언급했는데 그 제자가 바로 흥덕에 있는 제인이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딴 기록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문헌에 나오는 유일한 남성 제인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대로 남성 제자들의 거는 의도적으로 없앴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로 저 진채선을 북창이라고까지 부르는 이 문헌 기록에 북창이라고까지 뚜렷하게 나오거든요. 명창까지는 얘기를 하지만 북창으로까지 얘기하는 경우는 드물죠. 여러분들께 지금 여기에 나눠드린 거에 보면은 약 41페이지가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은 표가 있는데 그 표는 1885년도에 전주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관찰사 아들이 문과에 급제하는 바람에 이거를 축하한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이때 하나 얘기를 드리고 싶은 얘기는 국왕이 이렇게 문과 급제했으면 고종은 거기에 대해서 사학이라고 해서 축하 잔치를 하라고 장락원에서 악공을 보냅니다. 문제는 악공은 그냥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 담당을 갖다가 하는 사람이 다 담당을 해야 되겠죠. 예산을 다 지급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종은 생색내고 나머지 사람들은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알려진 바대로 사실은 이 예술의 발전이라고 하는 게 아이러니컬한데 고종 때 사학을 갖다가 거의 남발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고종이 불안했거든요, 권력이. 그러니까 뭔가 환심을 사다야 됐고 그래서 이 사학이라고 하는 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남발했습니다. 두 번째가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는 것의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이 공방이라고 해서 이 왕실의 왕비라든가 이런 경우는 예산을 갖다 국가로부터 직접 받아쓰기 어려우니까 일종의 요즘으로 치면 펀드를 만든다고 칩니다. 논밭이거나 뭐나. 그런데 지금 그 시기에 우리나라의 왕비들이 썼던 장부들이 200년 되고 그런 게 남아있습니다.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거기에는 들어온 수입뿐만 아니라 쓴 비용들이 다 나오거든요. 민비 당시에 쓴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는 매천 야록의 얘기가 얼마나 정확했는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민비가 거의 매일같이 파티를 엽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돈들이 많고 바로 이 광대들은 또 그런 걸 통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엄청난 예산들이 바로 불안했습니다. 민비 자신이. 그러니까 매번 이런 잔치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벌써 이 시기가 되면은 같은 걸 놓고도 보는 시선들이 다 달라지는 시기가 됐습니다. 그 대목에 예술이라는 세계가 바로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얘기 드리는 거는 여기에는 보면 명창이 있고 한양에서 온 경창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창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당창과 명창을 갖다가 구분하고 있죠. 그런데
진채선의 경우에 이렇게 북창이라고 표현한 문헌기록은 제가 처음 봤습니다. 그만큼 과장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곳곳마다 진채선에 관한 칭찬하는 이런 대목에 대한 얘기가 거의 이러한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돌려보낸다 그러면서 그 아쉬움을 갖다가 다시 오게 해달라 뭐 이런 신지호 선생께 부탁하는 그런 간곡한 내용이고 바로 이 편지를 보낸 사람도 바로 영광에는 강리들의 집회소가 지금도 남국자라고 남아있는데 거기에 있는 문헌기록에서 이 사람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광조씨의 중요한 인물이고 조은이라고 하는 신지호 선생의 정기를 썼던 집안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제가 좀 뭐가 잘못됐는데 제가 보낸 거에 이게 아까 지금 문순태 선생님께서 뭐 얘기한 거를 듣고 느낀 것입니다. 제가 쓸 때만 하더라도 대항이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보니까 바로 이 편지는 진채선 같은 진채선이라고 봐야 되는지 어때야 되는지 왜냐하면 얘기의 명칭들도 많은 걸 여러 가지를 썼습니다. 우리의 호만큼이나. 그래서 어떤 사람을 비정하기 어려웠는데 아까 문순태 선생님 얘기로는 어머니같이 비정을 했는데 이게 바로 진채선의 진짜 편지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한글로. 그러니까 지금 진채선의 아마 진족이 오늘 이 자리에서 확정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항이 누군지는 몰랐거든요. 사실은 좀 아이러니는 어저께 밤에 왔었을 때 여러분들께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저 문헌은 제가 갖고 있습니다. 편지는. 참고 삼아 얘기하면은 곧 기증할 예정입니다. 제가 갖고 있어야 될 자료가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혼선다녔는데 강한영 선생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면서 강한영 선생님이 여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연구자니까 궁금했습니다. 선생님 밑에도 중요한 연구자가 있는데 왜 이렇게 좀 집안을 뒤지거나 이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연구는 선생님의 제자 때에서 해야지. 저는 강한영 선생으로 보면은 3세 손자 세대의 손자까지는 아니지만 하여간 그렇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랬더니 강한영 선생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하거든요. 연구자들로서는 반성하는 얘기인데 지들이 자기 명예나 중요한 줄 알았지 이 기초 작업을 누가 했냐고. 그게 아주 가슴에 뜨끔했고 그러면서 제가 강한영 선생님 찾아뵌 거는 이쪽 저쪽 연구를 하면서 뭔가 빠진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쓴 것 같았고 그래서 찾아갔는데 선생님께서 갖고 계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까 어떻게 몸 아프시고 조금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한테 그거를 그냥 주셨어요. 이거는 알아서 하라고. 이게 제 거는 아니고 제가 연구한 다음에 좀 정리가 되면은 기증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놀랍게 대항이 바로 진채선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머니라고 근데 나이가 이 사람이 대항이라고 나오는데 이 연도로 봐가지고는 맞췄습니다. 그러니까 더 검토는 필요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얘기에 간단한 얘기를 한다면 한 소리 한다는 얘기는 이 무가의 것들도 많이 버려야 됐다는 얘기죠. 부탁이나 그런 일들에만 갈 수는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영광 부근에 땅이 나왔는데 자기가 땅을 좀 사야 되겠다. 선생님 돈 100냥만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지금까지 계속 찾고 있었거든요. 연대로 보면은 그건 아닙니다. 아마 혹시 제 연구자들은 100% 확정되기 전까지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아까 너무나 제가 흥분이 됐습니다. 문순태 선생님의 오늘 발표를 듣고 이 편지가 누구인 것일까 늘 궁금했거든요. 개양. 근데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를 드린다면 이 신지호 선생의 골치 아프게 만든 제자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아마 그 당시에 보면은 지방관들이 집적거리려고 그랬던 것 같고 병사도 같이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그거를 거부했던 것 같고 춘향이 같이 이도령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거를 거절한 게 있고 거기가 한 군데만이 아니라 두 군데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서 신지호 선생한테 와서 신지호 선생께 그쪽에 있는 향리가 편지를 보내서
앞에 출두해가지고 사과를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그 측면이 깎였다고 아마 지방관은 생각을 했겠죠. 그 역할을 당리들이 해야 됐고 신지호 선생이 꼈으니까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한두 군데가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제 얘기는 진채본의 이런 다른 면모들이 저한테는 참 중요하게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랑으로서의 어떤 얘기들은 아니라는 얘기죠. 제가 너무 시간 지체됐죠. 여기에 조금 우리 관심 갖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아양율계라고 하는 개인데 이 아양율계는 흥덕에서부터 출발했습니다. 보통 율계라 그러면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자기 악기들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수련을 하고 그러는 것들이죠. 신지호 선생 사후에 고창 지역에 어떻게 됐을까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게 뭐 곤본도 있고 얘기조합도 있고 이런 것들의 얘기는 하고 율계는 얘기를 하는데 정작 저는 고창에서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 전승이 됐을까가 또 하나의 관심인데 마침 아까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당리들과 세습무가의 관계가 어땠는가, 또 세습무가에 대한 우리들의 자세가 이해가 잘못된 것들 아닌가, 편견들이 당리들의 편견만큼이나 이들이 갖고 있는 역할과 의상을 잘못 알았을 수도 있다. 처음에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며칠 전에 받았던 곳인데 장흥에 있는 바로 이 위씨 집안들 관산에 그 신도비를 세우는데 거기에 축하하는 자리로 바로 이 신청에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 이렇게 공연을 하고 찍은 자리. 우리 양반들의 신도비 세웠는데 이 세습무가들 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들이 식민지기에도 빈번했습니다. 하나의 대표적인 예는 지금 우리나라 향교나 서원에는 놀랍게도 가무학이 없습니다. 성균관하고 종묘에만 있죠. 이해가 안 가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걸 문제 삼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국악이 살아가는 거는 향교 서원부터 넣는 거다라고 해서 조금 운동을 벌였는데 코로나로 중지가 됐습니다. 제 얘기는 거기서부터 국악들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가무학이 왜 이 신을 위로하는데 기염하는데 왜 가무학이 없는가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통용에는 충렬사의 이순신 장군 하는데 바로 거상학 그래가지고 하는데 이 거상학을 바로 세승무들이 합니다. 지금도 거상학 해가지고 이런 거는 하나의 모델입니다.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대개 아마 한말에 만들어졌어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달리 세승무와 일상적에서 이거는 굉장히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찾아지는 너무나 많은 기록들은 곤본과 대구 곤본도 초대 그랬지만 다 이런 무의 신청에 바로 장이 이런 조합의 새로운 곤본의 장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많은 곤본들의 대표들이 진주하면 특히 유명하죠. 다 향리들이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심지어 공산탈출조차도 곤본의 그 장은 향리 집안이었습니다. 일본 유학 갔다 나온. 그러니까 이런 서로 연관관계를 갖다가 이미 조선 후기에 19세기에 만들어졌던 틀들은 20 식민지기까지 그대로 다 이어졌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도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바로 이 장학청에 대한 현판인데 좀 알아봐달라 그러는데 여기에도 지역에 있는 이 엘리트들이 다들 나서가지고 악공청들 세습무가들이 주축이 됐던 악공청들에 대해서 돈을 줘가지고 이 악공청들이 지방관아가 폐지된 다음에 이거를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역문화 예술을 키우는데 나섰던 거죠. 아양율계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양율계가 하는 것인데 아양율계의 고문으로 바로 신지호 선생의 사위가 들어가 있고 신지호 선생에 관한 최초의 본격적인 정비를 썼던 오의균도 여기에 창립 멤버의 하나였습니다. 흥덕에서 출발했지만 고청, 정읍, 여러 신탱이 아우르는데 이 지역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분들이 연마하기가 불가능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춘추로만 만나는데 그 자체 가지고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걸 통해서 광범위한 지역의 네트워크들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여기에 바로 또 하나가 바로 창평에 이 판소리라든가 이런 걸 키웠던 박석기 선생도 들어가 있습니다. 박석기 선생은 한양 박씨인데 신지호 선생 집안과 인척 관계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제가 어림 잡아서 생각하는 건 아마 8촌인가 아마 그런 정도 이저 창평의 향리사에는 상당히 복잡한데 이 바로 박석기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뭐 김소희 선생과의 관계는 제가 얘기를 안 드려도 잘 알 것입니다. 이 바로 거기에 또 하나가 세승무가들 이 얘기 조합에 이게 들어가 있고요. 서로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들을 이거는 다른 율기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또 하나 중요한 것이 하나가 식민지 시대 때 굉장히 중요했던 고창 불악구 멤버들과 함께 이게 운영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 기록을 보고 알게 됐는데 그래서 이런 전통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잡았거든요. 한 가지만 끝으로 얘기를 드리면은 한국에 이런 판소리가 발전했다는 우리가 동방 예의지국이다 그러는데 예에 반대되는 게 속이고 예소 그 다음에 의에 반대되는 건 이입니다. 우리가 이득을 취한다. 한국에서 이익을 취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국 사람들의 끊임없는 혐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상인들을 무시하고 기업가들을 지금도 무시하는 분위기들이 너무나 강력한데 그거는 한국에서 이익을 무시하는 것이고 잘 아시겠지만 율곡 선생도 그런 얘기를 했죠. 견득사의 이가 되는 것을 보면은 그때 이익을 취할 생각하지 말고 의익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판소리라든가 이런 데에는 바로 속의 세계를 발견하는 과정이고 인간이 갖고 있는 자기 애랄까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화가 한국에서 19세기에 쏟아져 나오는데 그것이 여기만이 아닙니다. 한국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때인데 관우신앙이라든가 이런 게 다 겉으로는 춘추일이라지만 실제로 돈 벌게 해달라는 거로 한국에서 너무나 유행하는 시기였습니다. 그 전에 있었던 유교적인 질서에 대한 새로운 방식의 말하자면 질서를 만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근대가 갖고 있는 힘들 바로 자기애를 발견하는 그런 과정과 일치한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런 과정에 관한 얘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한국에서 19세기 후반에 남색이 한국에 엄청나게 유행했다 그러면 이해가 안 갈 것입니다. 명나라라든가 일본 도쿠가와 시대 때 조선계 딴 데는 너무 자연스러웠던 것이 한국에는 그런 게 언급조차도 안 됐거든요. 그랬던 것이 19세기 후반에 뭐 판소리 사설에도 그게 나옵니다. 그런 그것이 너무나 유행을 했고 그것이 정치가들의 위아래부터 모든 게 다 유행을 했습니다. 19세기 후반에 유행하는 건 특정 계급에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계층들을 아울러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속이라는 표현들이 적절하지 않고 여기에 긴 얘기를 드릴지 모르겠지만 판소리가 지금까지 힘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위아래가 섞일 수 있었고 그런 경계를 허물어뜨렸고 했던 면에서 영어로는 포퓰러 컬처라고 그러는데 해석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구자들은 종종 언어 속에 갇혀 있거든요. 어떤 언어 속에서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속예술이라든가 이런 표현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영어를 얘기하면 이게 포퓰러 컬처에 해당이 되는데 그게 지금까지도 판소리가 갖고 있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오늘 전설이라고 그러지만 전설이 아니고 지금 살아있는 힘이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너무 시간을 할애했거든요. 여기가 너무나 방대한 작업인데 지금 하고 있는 작업이 하나인데 이런 맥락 속에서 판소리를 이해를 해야만 아마 그 위상들과 그 힘들을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판소리 처음 만났을 때 엄청난 환희를 느꼈는데 그게 아직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는 제게는 개인적으로 행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뒷부분은 못했는데 사실은 필요한 거는 여기 있는 연행자들 대상으로 실제로 하나하나 문서를 갖다 집어가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런 기회가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받은 것만큼 어떤 형태든 이거는 같이 나눠줘야 될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리 만들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